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로 군림하다 사기 혐의 등으로 수감된 샘 뱅크맨 프리드가 오늘 형량 선고를 받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만들어 손님 돈 80억 달러로 호화로운 인생을 즐기던 32살의 그는 형량을 몇 년 받길 원하지만 검사는 40년에서 50년을 주장합니다. 월마트, 치크필라, 세븐일레븐이 보관소도 있는 드론 배달을 이미 시작했고 올해 확장할 계획입니다.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건으로 실종됐던 2명의 시신을 다이버들이 잔해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사고 직전 순간을 담은 데이터 기록이 발견됐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화물선 조종사와 승무원에 대한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이벤트에서 2,500만 달러라는 선거 기금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자금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밀리지만 어떤 행동을 해도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복음주의 목사와 신도들이 그들의 추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낙태와 체외 인공수정 접근권에 대한 캠페인을 벌인 민주당 후보가 엘라바마주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공화당 의석을 민주당으로 뒤집었습니다. 알고 전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을 때 러닝메이트였던 조 리버먼 전 연방상원 의원이 82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제3당 대선 후보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노 레이블의 공동의장이었던 그는 지난주에도 블룸버그와 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넘어진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홀리윅이잖아요. 홀리윅이고 모레는 부활절이 3월 31일입니다. 오늘 이제 맨 앞에는 약간의 홀리윅과도 관련이 된 뉴스를 정치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강한 것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한 것. 바이든 대통령은 돈에서 지금 강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신도들의 믿음이라고 할까요? 트럼프에 대한 믿음 같은 이 강함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그 뉴욕시티에 있는 그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2,500만 달러나 선거 기금이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3명의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지금도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함께 그 대화를 하고 CBS의 레이트 쇼의 호스트 스티븐 콜베르가 이 세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지만 민주당의 대선에는 항상 헐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이 다 나오죠. 뭐 음악인도 그렇고 아니면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연주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질 바이든 퍼스트 레이디가 주관을 하는 애프터 파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2,500만 달러나 모이게 되는가? 뭐 보통 티켓을 보는 거잖아요. 누가 나와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225달러에서부터 아주 제일 좋은 자리는 뭐 50만 달러 이렇게 해서 미디어 거물인 그 바이든의 캠페인 공동의장입니다. 제프리 카젠버그 전에 뭐 디즈니 회장도 했고 민주당 킹메이커죠. 사실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도 제프리 카젠버그가 그때는 드림웍스에 있었나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아줬고 뭐 힐러리는 킹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아예 그 캠페인 공동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자리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룻밤에 2,500만 달러나 모았어. 참석자가 한 5,0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극장 그 좌석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오늘 2,500만 달러를 3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모았어.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4월 6일입니다. 억만장자 투자가 존 폴슨이
팜비치에서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를 위한 모금 행사가 있는데 오늘의 경우는 뭐 한 5천 명 정도가 참석을 하잖아요. 물론 뭐 굉장히 많은 뭐 민주당의 거물들도 오지만 이때는 아마 공화당의 최고 기부자들이 포커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을 사이에 두고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이 시작됐다 하는 거고 캐시에 있어서는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지금 2점 우위에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고 나서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1억 달러가 넘게 썼거든요. 그런데 그 1억 달러 넘게 쓴 돈은 뭐 거의 이건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을 낸 게 아니라 기부자들이 이 부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돈을 기부해서 그 돈으로 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돈이 아무튼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뭐 갖고 있는 돈으로도 쓰고 슈퍼팩에서도 쓰고 하니까 캐시가 얼마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장악하고 나서 공동의장으로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사람을 쳐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쳐냈는데요. 아주 묘하게 쳐내두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을 다 해고를 했습니다. 뭐 전부 해고한 게 아니라 좀 의심될 만한 사람, 트럼프에게 완전 충성을 맹세하지 않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간부 중에서도 많이 해고를 하고 나서 단서를 붙였죠. 다시 어플라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일하고 싶다 하고 뭐 어플리케이션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워싱턴 포스트가 제일 먼저 보도하고 다른 뉴스들도 다 따라가서 보도한 내용인데 다시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질문이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다고 해야지 여기 이제 고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일종의 충성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 스태프들을 지금 다시 뽑는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충성 서약이 중요하다라기보다도 그만큼 이제 공화당 자체를 전국위원회를 장악을 했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번에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어쩌면 선거가 끝나서 그가 당선되지 못하면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전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말던 뭐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불신에 그리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미국 시스템 자체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 때문에 미국을 조각조각 내는 거죠. 붙어야지 더 강해지는 미국을 그냥 쪼개서 두려움 뭐 이런 것 등으로 이제 쪼개서 그 자체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급진주의자다 이렇게 한번 딱 비난을 해놓고 그런 후보인데 만약에 그가 바이든 표를 가져간다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홀리 위기라서 홀리 위기에 맞춰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블을 성경 60달러에 파는 그 장사를 시작한 거고요. 비디오에서 막 성경 들고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을 들고 60달러인데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경과 요즘은 이제 본인을 그 메시아 뭐 크라이스트에 비교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그런 글을 보내주면 리트윗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난도 많이 받지만 심지어는 아니 돈이 그렇게 많다며 뭐 구태여 지금 이 시점에 그것도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를 끼워 넣기 팔기를 했잖아요. 그 끼워 넣기가 성경하고는 사실은 가장 분리돼야지만 된다고 볼 수 있는 헌법을 포함해서 뭐 권리장전도 있었고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었다고 하던가요? 충성 뭐 서약서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을 막 껴넣어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은 이건 해도 너무하네. 이런 얘기. 뭐 운동화 400달러짜리를 팔 때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장사하던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성경까지 파네? 이런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비난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팔건 뭘 팔건 무슨 행동과 무슨 짓을 해도 여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성서와의 그것과는 반대의 행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가 최고라고 추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결합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복음주의자들은 왜 그럴까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낙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보수적인 사회 운동이 있죠. 그 운동에 우리는 뭐 트럼프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 보수주의자들과 대타협을 한 거죠.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서 이게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데 그걸 거의 안 지키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도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종교적인 메시지를 자기가 이것저것 심지어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와 본인을 거의 동일시하는 것을 내보내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 갖게 됐다는 표현 자체는 악시오스가 오늘 전한 내용입니다. 쭉 돌아보면은 이제 오늘 그 홀리위기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인물인가? 한인분들도 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목사님 가운데서도 여러 이유로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트럼프는 이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싫어해야 될 신도입니다. 교회에 정규적으로 출석하지 않습니다. 사진 찍으러 가고 뭐 성경 들고 이런 건 하죠. 그러나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이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도 다 알면서 그를 지지했었던 거죠. 대선 출마하기 전에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경향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어차피 기독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그 정치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연설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중요한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할 때 본인들이 평소에 딱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성경 구절 같은 것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리고 국가에 어떠한 대단한 힘이 필요할 때, 국가가 약해지고 흐트러진다고 생각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함께 뭉치는 이런 일들을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실수는 많이 했죠. 2016년도에도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복음주의 기반의 나를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서도 기억에 남을 만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어떤 그 리더십 서밋에서는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나를 뭐 복을 달라 용서해달라 할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 그리고 무슨 뭐 그런 얘기.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블룸버그와의 뉴스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음주의자들에게 구애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블룸버그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다 알지 않았겠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어떻게 소셜 버터플라이로 생활을 했는가 뭐 등등을 사생활을 너무 잘 아는 서로 또 친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물어봤을 때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maybe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답변을 하지 않느냐고 계속 이제 물어보니까 그건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16년도 리버티 대학교, 복음주의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의 연설에서 고린도,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더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런데 두 개의 고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린도 전서 후서 이거 자체도 개념이 없었다. 그랬을 때 그 리버티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참아야지 되는데 뒤에 앉았던 지도자 가운데서도 학교 관계자 가운데서도 트럼프 초대해 놓고는 그냥 웃음을 참지 못해서 웃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학생들은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 공화당 경쟁자들도 당시에 엄청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는데 복음주의 그 유권자들이 큰 힘을 줬죠. 대통령이 돼서는 그 유권자들을 만족을 시켰습니다. 낙태, 금지, 성공을 시켰고요. 3명의 아주 보수적인 닐 고서치로 시작을 해서 브렉 캐버나우 그리고 에미 코니 베르까지 딱 그 자리에 놔서 그런 것을 뒤집어 줬으니까 낙태 권한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주가 지금 생기잖아요. 그랬으니까 복음주의자들은 좋아했죠. 그리고 연방 대법관 판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그동안에 미치 맥코넬이 그 오바마 시대에 그걸 상원 인준을 해주지 않고 있었던 비어 있었던 판사들을 막 무더기로 뭐 하느님만 외치면 된 그런 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연방 판사 가운데 질이 낮은 판사들이 많다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판사들은 다 합니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 복음주의자들을 감동시키는 정책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트럼프의 좀 너무 그 종교에 대해서 무지하다던가 이런 것들은 용서가 된 거죠. 폴리티코의 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전 예산국장이었던 로스버트 그 사람이 이끄는 띵크탱크를 포함을 해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은 트럼프 임기 2기 의제에 기독교 민족주의를 주입하려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가 항상 종교와 완전히 달라붙어 있을 때 그때는 나중에는 종교도 결국은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정경 일치 기독교 민족주의를 지금 열심히 그 연습이 아니라 그 계획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에 연설을 할 때마다 급진 좌파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을 합니다. 12월 달에 캠페인에서는 반 기독교에 맞서서 무슨 새로운 연방 태스크포스 특별 전담반을 만들겠다. 이렇게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부터 이렇게 실수를 해도 나를 조롱하지 않네? 이런 거라도 나를 벌을 주지 않아? 기독교인들이 하면서부터는 서서히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본인에게 나쁜 일이 있다던가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은 예수가 박해받는 것처럼 본인을 비유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대통령에서 나오고 이제 기소되고 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박해받는 이번 주에도 그런 비슷한 무슨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게 있잖아요. 이런 주간에 본인도 그 돈 문제로 그 뉴욕의 그 판사가 얼마를 벌금을 내라고 하는 나도 이런 것을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2020년에는요. 코비드 19이 2020년 1월 달 중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되고 몇 주일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비드 정책이 이게 기독교 복음주의와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빨리 이걸 닫았으면 좀 해가 덜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너무 오래 열어둬서 피해를 본 그런 주들도 많이 있잖아요. 플로리다주가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고 해서 캘리포니아주와 인구 대비해서 훨씬 많은 사람이 숨졌습니다. 코비드로 인한 사망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시에 이거 빨리 문을 열어야지 말이야. 폐쇄가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교회에 갈 수 있게 해야지 된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들 얘기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모든 교회가 아주 그냥 사람들로 꽉 차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게 2020년 3월이었거든요. 3월이면은 엄청나게 코비드가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할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거기에 이제 딱 그 역사적인 세인트 존스 그 성공의 교회로 가서 다 성경 들고 포즈를 취하고 했었던 그런 일들로 이제 다 복음주의 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물론 이스라엘의 미국 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는 이런 것들도 했고요. 그래서 2024년도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결하는 것이 거의 분명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의 그 종교적인 것을 지금 선거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욱더
종말론적 그런 이제는 뭐 메시아적 내가 메시아야 뭐 하는 식으로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트루스 소셜에도 공유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 그 캠페인 할 때는 뭐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보여주기도 해요. 요즘에는 1946년 6월 14일에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낙원을 내려다보시며 나는 그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저 낙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트럼프를 주셨다. 이런 얘기를 그 대리인으로 이제 이 땅에서 활동을 한다. 이런 비디오를 요즘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10월 달에 뉴욕의 민사 사기 재판 첫날에 트럼프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 법정 스케치에서 자신이 예수 옆에 앉아 있는 그 모습, 법정에 예수가 앉아 있고 그게 본인이라는 이런 모습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종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올린 거죠. 그들이 트럼프 당신에게서 재산을 훔치려고 하는 벌금 내라고 하니까 그 주에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박해를 겪으셨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 아니냐. 이렇게 똑같이 이런 얘기. 그런데 지금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화당은 6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앙이 그 마이크 펜스 이 사람은 유명한 복음주의 사람이잖아요. 마이크 펜스의 신앙보다 더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로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다. 64%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갖다 붙이고 싶은 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고린도 전서 후서도 구분하지 못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의 이익에 맞게 일을 해준다는 이유로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도 선거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고 바이든은 지금 이제 돈이 있고 글쎄요 오바마의 캠페인이 어느 정도나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네,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는 궁금해하실 것 같고 하나는 전해드려야 오를 그럴 뉴스 준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프란시스 스캇 키 브리지 지금도 이제 당연히 아직도 배가 그곳에 있고 항구에서부터 배는 출항하지 못하고 메릴랜드와 볼티모어의 경제적인 피해는 엄청나겠죠. 다만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으로 다른 항구로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내적인 공급망이나 세계적인 여러 가지는 당장은 큰 영향은 받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전문가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헤드라인만 다른 뉴스에서 잠깐 들으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볼티모어와 메릴랜드 여기에 속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이버들이 볼티모어 이 다리 붕괴 사건으로 실종됐던 두 분의 시신을 지금 이제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이 파텝스코 강 잔해 속에서. 막 뭐가 많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했으니까 그 잔해 속에서 찾아냈고 나머지 네 분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차가운 얼음 속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신이 찾아진 두 분은 35살, 한 분은 멕시코에서 오신 분이고요. 또 다른 분은 26살 과테말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분은 그렇고 7번째 분은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트 브리저지라는 교통부 장관이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건설 노동자가 이래서 이런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잘 때 밤 일을 하러 나갔다가 도로공사죠. 그러다가 그분이 정말 비참하게 생명을 잃었고 또 중상을 입은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셨던 일은 도로에 그 구멍 뚫린 파토를 메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발견이 됐던 그 데이터 레코더, 그 블랙박스에서는 물론 그게 다 2분, 아주 결정적으로는 2분 넓게 잡아서 5분 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전기가 끊기고 스몰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는 약간 들어왔었는데 엔진은 다시 돌릴 수 없었던 메인 그 발전기가 메인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하나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그 오염된 그런 그 연료가 그 메인 엔진을 좀 손상시켰을 수 있다. 이 정도, 그것도 하나에 포함된다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에서도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구조를 했기 때문에, 메이데이 구조를 했기 때문에, 구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 목소리 남아 있는 건 첫날과 뭐 더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력을 잃었다, 전기를 잃었다, 방향을 틀으려고 해봤지만 뭐 동력이 없어서 방향을 틀지 못하고 이제 거기 다리에 부딪혀 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인도인인 모든 조종사들과 또 그 승무원들은 안전하게 나왔는데, 그분들을 지금 전부 어제부터는 인터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선 조종사와 승무원에 대한 이런 그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고, 메릴랜드 주 의회가 당장 뭐 항구라든가 이런 데서 일 못 하시는 분들, 이건 완전히 재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돕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요. 교통부 장관도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초당적인 기금을 마련을 해야지 된다. 이 다리를 재건하고 또 항구도 오픈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볼티모어 항구가 미국에서 9번째로 바쁜 항구랍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특히 뭐 자동차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석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볼티모어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특수한 그런 물품들이 있지만, 다행히 뭐 뉴욕이라든가 뉴저지 옆에 항구들도 있고 하니까 큰 그 외부의 수출과 수입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그쪽에 볼티모어 쪽, 메릴랜드 쪽에 경제가 일단은 그건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은 어제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잘 헤치면서 누군가가 또 도와주고, 이런 경우에 연방정부가 도와주고 해서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참 이게 너무 부실하고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업데이트를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더 좋은 영광을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사람, 뭐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야죠. 당연히 사람이. 그리고 제가 어제 전해드리려다가 못 전해드렸었던 건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 그 선거를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엘라바마주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어요. 지난해 뭐 11월 달인가요? 그때 헌츠빌 지역인데 공화당의 데이빗 콜 의원이 선거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아서 결국은 그 자리가 비어서 그제였었네요. 두 사람이 결선을 치렀는데, 여긴 당연히 이제 엘라바마고 공화당 의석이었으니까, 이 아주 레드 스테이트에서 공화당 의석이 민주당으로 바뀌는 것 엄청 어렵습니다. 마치 캘리포니아처럼 블루 스테이트에서 이 민주당 의석이 공화당으로 바뀌는 게 어려운 것처럼.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낙태와, 그리고 엘라바마주가 최근에 체외 인공수정에 관해서 냉동된 배아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걸 잘못 따르면 엄청난 벌,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연방이 아니라 그 엘라바마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 선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사람은 낙태와 체외 수정 접근권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인 민주당 후보 마릴린 랜드 19지구인데요. 이 후보는 2022년도에 똑같은 지역에 출마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7%포인트 차이로 컸죠. 떨어졌는데 이번에 여성이잖아요. 낙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를 해서 생식권 보호 캠페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이게 엘라바마주가 이렇게 배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처음 있는 선거였고, 공화당은 이걸 뭐 강하게 주장하잖아요. 낙태도 반대하고 뭐 여러 가지 배아도 인간이야 뭐 이런 것들. 그랬기 때문에 이 이슈가 2024년도 대통령 선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그 정치인 선거에도 이게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화당이 이렇게 뭐 냉동 배아도 인간이다라고까지 가는 극단주의를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국민투표다 이렇게 평가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선에서 이 여자 후보가 62.4% 대 37.6%, 공화당 남자 후보는 시의원이었어요. 그 테드 파웰이라는 시의원인데 우리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된다 하면서 그 지역의 기간 산업을 가지고 와서 금방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어 했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낙태에 관한 지지도 2023년도, 2022년도 선거에서 엄청나게 민주당에게 유리한 힘을 실어줬는데 이번에 엘라바마주에서도 보니까 낙태와 이 체외 인공수정 이런 이슈가 정말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꼭 엘라바마주에서만 보여준 것도 아니죠. 그 전에 오하이오 선거에서도 그랬고 버지니아주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월마트, 치필라, 세븐일레븐, 소비자 심리지수, 암호화폐의 정말 제왕처럼 제가 굴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젊은이가. 그 젊은이의 몰락. 오늘 아직 이제 판결이 나오진 않았는데 형량 선고가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죠. 미국이 이제 이런 법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 뉴스를 조금 늦게 전해드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뭐 모든 것들을 어떻게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선은요 소비자 심리지수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2021년 7월 이후에 최고로 상승했습니다. 미시건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제 가장 우리가 파퓰러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 3월 달에 이제 지금 나온 게 79.4인데 3월 지금 말이잖아요. 3월 초에는 76.5였습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의 그 수치가 79.4라는 것 자체가 2021년 중반 이후 최고, 코비드가 일어나고 나서 한 1년 몇 개월 지나고 그 시점보다 그 이후에 최고라는 거고, 그리고 이달 초의 조사보다 지금이 2.9% 바로 전 조사보다 2.9%나 오른 것도 이것도 굉장히 큰 폭이랍니다. 뭐 제가 날짜 뭐 이런 건 말씀 안 드리겠어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혼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물가가 내년에는 한 2.9% 정도 예상될 것으로 뭐 각오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달 초에는 3% 인상 인플레이션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했는데 조금 내려갔잖아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전망도 사람들 소비자 심리예요. 9월 달 이후에 지난해 가장 낮은 2.8%, 장기적으로도 2.8%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괜찮다는 건데 분위기가 괜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시장 호황이고 엄청 물론 뭐 주식이야 자신이 선택한 그 품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나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불안감은 줄어들고 이게 두 가지 이유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미국 내 전에 그 주택 그 뭐 잠정적인 그 판매가 올해 초에는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회복을 했고 이건 또 주택시장이 괜찮아지고 있는가 뭐 이런 증거 같은 것도 나온 거고 모든 것은 지금부터는 전부 11월 선거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2년 사이에 지금 최고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답니다. 2021년 7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니까 이 2년도 더 되는데요. 2022년, 2023년 2년 넘어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뉴스는 암호화폐를 뭐 갖고 있지도 않고 내가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파산 선고했지만 그 거래소를 활용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이 세상에 이제는 이런 범죄가 등장을 하고 금융 뭐 사기 가운데서 가장 액수가 컸었던 것이라고 하잖아요. 80억 달러.
그렇고 그 사람이 또 젊은이였고 그 젊은이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온갖 유명인들이랑 다 다니고 뭐 미래를 말한다. 미래의 누구 주인공 이렇게 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이 무대에서 이벤트에 등장하고 했었던 젊은이입니다. 이 샘 뱅크맨 프리드가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서 암호화폐 귀재로서 살다가 80억 달러를 돈을 말하자면 사기친 거죠. 훔쳐서 호화로운 인생을 즐긴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돈이 구멍이 딱 나니까 이걸 쭉쭉쭉쭉 조사를 해보고 그 결정적인 것에는 전에 애인이 또 같이 회사에서 일도 하고 하다가 뭐 알라메다라는 또 다른 회사 만들어서 돈을 이쪽으로 돌리고 본인은 친구들과 바하마에서 엄청난 집에서 엄청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개인 제트기를 갖고 그게 다 그런데 손님의 돈이었단 말이야. 80억 달러 해서 지난해에 11월 달에 이거 완전히 뭐 금융계의 핵심 플레이어가 금융계의 희대의 사기꾼이 돼서 7개 뭐 사기 혐의 대부분 이제 사기 혐의예요. 거기에 이제 돈 세탁 혐의도 있고 그래서 추락한 거죠. 뭐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부모님들도 무슨 뭐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고 해서 엄청나게 아들 뒷바라지를 했고 그 샘 뱅크맨 프리드가 오늘 2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2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크게 손님 돈을 훔쳤다. 두 번째는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막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만 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정치 로비 자금으로도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를 다루는 이런 일을 하니까 그런 일에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원래는요. 이 형량이 110년 형량이 가능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본인들도 이런 비슷한 것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 왜 그 용의자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 미국은 저게 센데 한국은 경제사범이 뭐 최고 형량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0년 형량이 가능했는데 변호사는 한 뭐 6년 반 정도요. 63개월에서 78개월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비폭력 초범이고 뭐 자폐증도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아픈 병 다 나오는 겁니다. 자폐증도 있고 아직 너무 어린데 재기의 기회를 줘야지 된다. 그리고 돈도 다 갚을 수 있고 지금 뭐 비트코인이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검찰 측은 40년에서 50년 뭐 언제 받을지 뭐 기한도 없고 2022년도 이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그때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에겐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리하여 25년 그 중간이잖아요. 6년 반에서 40년에서 50년 사이에서 딱 검사가 원하는 것의 반 정도네요. 누구였냐면 판사도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왜냐하면 그 판사가 이진 캐롤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판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내라고 했었던 루이스 카플란 판사. 이 판사가 25년 징역형을 내렸는데 제가 이걸 광고 나갈 때 이 레이티스트 기사를 봐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25년형을 선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년 그러면 변호사 너무 많다 했을 거 아니에요.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이건 정말 미국이나 한국이나 너무 중요해요. 한국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너무너무 심하게 당했다. 그런데 항상 그 법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 태도를 얘기하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법정에서 하도 그 후회하는 기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으니까 막 최고를 받는 거예요. 벌금을 받아도 최고로 받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역시 샘 뱅크먼 그 프리드에 대한 형량을 25년이나 선고한 카플란 판사도 도대체 반성을 하는 기미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심지어 여자친구가 전에 이렇게 이렇게 진술하고 할 때 보면은 본인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범죄라는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이 이 샘 뱅크만 그 프리드가 후회하는 건 내가 잡힐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나쁜 베팅을 했다. 조심했어야지 된다. 이 정도를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은 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형량을 내는 거죠. 아무튼
세계적으로 한 2조 달러 이상의 부가 이 샘 뱅크만 그 프리드의 이 사건 이후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얘기 뭐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뭐 핵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와 여러분과 저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아 있네요. 네, 샘 뱅크만 프리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광고 나가는 동안에 좀 봤더니 이 샘 뱅크만 프리드라는 젊은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종의 결과론자인 거죠. 행위를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과정은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된다. 내가 돈을 많이 다른 사람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서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을 잘 쓰면은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믿고 있었다고 하고요. 뭐 다른 사람 돈을 갖고 놀고 벌고 뭐 그다음에 나중에 갚고 그다음에는 뭐 전염병을 예방하는 뭐를 어디에 기부를 한다던가 이러면 되지.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회사는 뭐 파산하고 지금 뭐 거의 파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막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돈 찾는 것도 중단했고 결국 파산했고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했고 아무튼 그런 일이라는 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과정이라는 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뉴스를 안 전해드린 것 같아요. 월마트, 칙필라, 세븐일레븐이 뭐 드론 배달을 시작을 했어요. 그 뭐 어디죠? 버지니아 비치하고 또 한 군데 댈러스에서 했는데 드론으로 칙필라를 세븐일레븐도 드론으로 하는데 이게요 아주 특별한 뭐 컨트롤 장치가 있어서 적정한 온도까지 음식에는 적정한 온도까지 해서 시속 60마일로 30마일 안에를 이렇게 가기 때문에 몇 분이면 10파운드까지 괜찮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뭐 바코드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무슨 뭐 락커 같은 것이 있어서요. 어느 장소에 딱 그게 있으면 뭐 찾을 수도 있나 봐요. 물건을 월마트 것 같은 거 반납도 가능하잖아요. 음식 아니니까 거기서 반납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님이 그 드롭하는 그 장소에서 물건을 그 픽업할 수도 있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조 리버먼이라는 저는 뉴스 예전에 엄청 많이 했어요. 이분이 2012년도에 마지막 연설을 쫙 뭐 멋지게 상원에서 하고 2013년부터는 정치인으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커네디컷에서 태어났고 커네디컷 주에서부터 정치인을 시작해서 연방 상원 의원은 89년부터 2012년까지 뭐 2013년까지 한 겁 25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주이시로서 최고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왜 최고냐면은 2000년도에 알고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주이시 후보가 백악관 티켓에 간 게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분이 민주당과 의견이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나중에 그래서 2006년부터는 무소속, 마지막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제가 숨졌다는 말씀을 안 드렸네요. 82세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가 얘기하기를 굉장히 재능 있는 리더고 누구라도 접근하기 쉬운 그런 사람, 아주 강인한 성품이 있었고 뭐 그렇다. 그런데 우선 성과로는요. 이 조 리버먼이라는 주이시 전 연방 상원 의원이 Don't ask, don't tell policy를 없앤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뭐 묻지도 말고 클린턴 때에도 묻지도 말고 뭐 대답하지도 말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군인으로서 나가서 전투지에서 싸우게는 하는데 당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지는 마라. 이런 비겁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밝은 빛을 줘야지. 내가 이걸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존 맥케인을 지지합니다. 존 맥케인이 오바마와 결혼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바로 무소속으로 되고 나서 존 맥케인을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고 존 맥케인과 친구였거든요. 오랜 친구. 이 두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같이 뭐 여러 번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여러 번 방문해서 했었던 그 당시에는 듣고 기억이 남았었는데 다 잊었네요. 그래서 그 친구 존 맥케인을 지지를 했었고 최근에는 노 레이블이라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제3당의 뭐 후보 제3당
제3지대에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그곳의 노레이블의 공동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82세니까 넘어져서 그 후유증으로 다치셨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마스 제퍼슨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뭐 미국의 정치에는 약간의 반란이 필요하다. 본인과 같은 그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노레이블. 그리고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간 약간의 폭풍이 필요한데 정치계에서도 자연계의 폭풍처럼 그 같은 폭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러면 정치계에서도 자연계처럼 폭풍이 필요하다. 약간의 반란이 필요하다. 이건 뭘 얘기를 할까요? 이 폭풍이 필요하다는 건 막 다 죽어서 거의 떨어져 버릴 썩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은 오히려 정리를 해주고 새순이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폭풍이잖아요. 정치계에서 그런 걸 의미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 특히 오늘의 미국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듣고 계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과신하지 마시고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계단 다닐 때 꼭 손에 잡고 다니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